기억을 찾을 필요는 없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무너질 테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커피잔이 여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지은은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45층 회장실 앞 복도에서 벌어진 폭력이었어요. 커피잔을 맞은 여자는 한지은, 던진 여자는 최서연,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남자, 강민준 부회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15년 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자. 이제 끝낼 때가 됐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을 참아온 남자가 마침내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첫사랑을 학대하는 아내를 15년이나 방치한 걸까요? 15년 전 어느 날 밤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차 안은 말없이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한 대, 그 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강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엔 그의 약혼자 한지은이 있었죠. 민준아, 천천히 가. 비도 많이 오는데.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나온 직후였거든요. 괜찮아. 나 운전 잘하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죠. 아버지는 또 사업 얘기만 했습니다.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지은이는 집안도 변변찮고 배경도 없어.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넌 후계자에서 제외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준아.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었죠. 위험해. 민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빗길에서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지은이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감싸 안았어요. 지은아, 뭐 하는 거야? 널 지켜야 해. 그게 지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쇠붙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의 몸이 민준을 감싼 채로 공중으로 튕겨나갔죠. 민준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지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을, 그녀의 머리가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흐르는 따뜻한 피를. 지은아, 지은아. 민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겐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미안해. 미안해. 민준은 지은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어.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차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모든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15년 후 그 남자가 모든 진실을 밝힐 거라는 걸. 서울 강남구 대한그룹 본사 62층. 아침 9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스커트 차림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안경을 쓴 얼굴. 평범한 회사원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건물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강민준 부회장과 그의 비서실장 김태성. 지은 씨, 오늘 일정입니다. 태성이 서류를 건넸어요. 지은이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죠. 10시 이사회, 2시 계열사 사장단 회의, 5시 해외 투자자 미팅, 그리고 6시에 사모님께서 오십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태성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지은 씨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사모님한테 매일 당하면서도. 태성은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서실로 향하는 지은. 직원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부회장님 개인 비서래. 예쁘긴 한데 사모님한테 찍히면 끝인데 이번 달만 벌써 3명째 잘렸잖아. 그래도 부회장 개인 비서는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항상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15년 전 사고 이후 지은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게 사라졌어요. 남은 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이후의 기억뿐이었죠. 그리고 그녀 곁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준. 당신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제 약혼자였어요. 민준이 병원에서 처음 말했어요.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약혼자. 지은은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였거든요. 사고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우는 걸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약속을 지켰어요. 병원비를 모두 대주고 재활 치료를 받게 했죠. 하지만 약혼은 파기됐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미안해요. 민준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도 없는 약혼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5년 전 그녀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죠. 왜 저를 비서로 쓰시는 겁니까? 지은이 물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해서요. 무엇으로부터요? 나로부터. 민준의 대답에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봤거든요.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 책상 위에는 벌써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최서연.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의 아내 최서연. 대한그룹 최대 주주이자 민준을 권력의 꼭대기로 밀어올린 여자. 메일을 열었어요. 오늘 6시 내 사무실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단 2줄.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강민주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체격.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친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비서실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민주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5년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 그게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장 김태성이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그는 민준을 15년 넘게 보좌한 사람이었죠. 사모님께서 오후 6시에 오십니다. 알고 있어. 민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지은 씨를 계속 이렇게 두시는 게. 김 실장. 민준이 차갑게 끊었어요. 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사모님께서 매번 그것도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지. 민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태성은 한숨을 삼키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민준은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지은.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준아, 나 행복해. 너랑 함께라서. 사진 속 지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울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비서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책상 시계를 보니 5시 55분. 이제 5분 후면 서연을 만나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15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기억은 없지만 견디는 법은 배웠습니다. 6시 정각. 지은이 일어나 복도를 걸었어요. 63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문이 열렸어요. 들어와요. 차갑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 완벽한 피부, 날씬한 몸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앉아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민준 오빠 일정 어땠어요? 순조로웠습니다, 사모님. 순조로웠다. 서연이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15년 전에 기억 잃었죠? 약혼도 파기됐고. 그런데 왜 아직도 민준 오빠 옆에 있어요? 부회장님께서 비서로. 비서? 서연이 비웃었어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이잖아요. 기억도 없으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모님, 저는 그저 뭐? 서연이 지은의 턱을 잡았어요. 날카로운 손톱이 피부에 닿았죠. 듣기 좋게 말할게요. 그만둬요. 여기서 사라져요. 안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오늘보다 더. 서연이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지은의 얼굴에 날아왔죠. 주어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더 빨리 못해요? 서연의 구두 뒤축이 지은의 손등을 밟았어요. 아팠지만 지은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차갑고 낮은 목소리.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차가운 표정이 달콤한 미소로 변했죠. 오빠 왔어요? 그냥 지은 씨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은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민준의 눈빛이 그녀의 손등을 향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보였죠.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은 씨, 먼저 내려가 계세요. 네, 부회장님. 지은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준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오빠 오해야. 경고합니다. 민준이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은 씨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댄 게 아니라 계약서 읽어보세요. 배우자 및 직원에 대한 폭력 행사 시 이혼 조항.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 때문에 나랑.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민준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민준이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더 화가 났죠. 한지은, 내가 뭔데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넓은 거실은 어두웠어요. 서연은 이미 침실로 들어갔고 민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뒤집힌 차, 피를 흘리는 지은, 그리고 자신을 감싼 그녀의 몸. 왜 그랬어, 지은아?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왜 널 희생했어?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혼 파기를 강요했고 민주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지은의 치료비가 너무 컸거든요. 내가 책임지려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그러려면 최서연과 결혼해야 하고 아버지의 차가운 계산이었죠. 최서연의 집안은 대한그룹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민주는 선택했어요. 지은을 살리기 위해 서연과 결혼하기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한 남자가 민준을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초췌한 남자였죠.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15년 전 그날 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회장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빗속 도로. 민준의 차 뒤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 차가 부회장님 차를 밀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회장님 차 뒤를 쫓더니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무서웠습니다. 그 차 번호판을 추적했더니 대한그룹 소유더군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아시면 견딜 수 있으십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남긴 증거였죠. 하지만 민준은 아직 그걸 보지 않았어요.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과 지은을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조금만 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의 작은 원룸. 지은은 침대에 앉아 손등의 붉은 자국을 바라봤어요. 약을 발랐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사고 이후 지은은 1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학대를 견디고 민준의 슬픈 눈빛을 외면하고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지은도 스스로 물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과거, 사랑했는지도 모르는 남자.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매일 밤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빗소리,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지은아,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왔죠.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달리는 차, 쏟아지는 빗줄기,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남자. 민준아.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영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화난 얼굴로. 그리고 자신은 그를 걱정하며 말하고 있었죠. 천천히 가. 하지만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둠뿐이었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기억도 없는데.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준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엘리베이터에서 민준과 마주쳤어요.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손은 좀 어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지은을 바라본 서연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지은의 얼굴을 떠올리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지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서연은 느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사람의 눈빛이 잠깐 스쳤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병원 신경과 원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 기록과 최근 한지은의 진료 기록을 모두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단순한 의료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을 때 원장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얇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은의 과거와 현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록을 훑다 한 문장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기억 회복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강민준이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기억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기록 중 일부를 따로 접었습니다. 사고 당시 강민준의 감정 상태, 가족과의 심한 언쟁, 운전 전 불안정한 심리 상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도 의심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은은 기억을 찾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의심하게 될 거라고. 그게 서연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리는 비는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았고 와이퍼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운전석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두 손이 핸들을 꽉 잡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괜찮다고, 서두르지 말라고. 그 목소리는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서였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고 머리는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지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은 아직도 충격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사소한 순간마다 비슷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올 때, 차 소리가 가까워질 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여왔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은 이게 불안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사고의 순간 차는 혼자 미끄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 있었다는 느낌, 끝까지 따라붙었다는 감각. 그건 생각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회사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민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를 손, 자신을 감싸 안았을지도 모를 팔, 그 시선이 민준에게 닿았습니다. 손은 좀 어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은은 먼저 내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엇을 보았을까? 아니면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된 걸까? 지은은 아직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최서연은 지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회의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비서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지은의 시선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헷갈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니까요. 며칠 뒤 서연은 지은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조용한 라운지였습니다. 서연은 먼저 차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지은이 좋아할 것 같은 연한 향의 차였습니다. 그 배려가 지은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일정, 회사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잠시 오갔습니다. 그러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사고 기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다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지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 권리는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 장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강민준의 상태, 가족과의 격렬한 언쟁, 운전 전 감정 기복, 지은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과속 가능성.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엇을 보았을까? 서연은 지은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라는 게 항상 우연만은 아니라고.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기도 한다고. 서연은 민준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지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반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확신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서연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기억보다 상처를 먼저 남긴다고.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한 사람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항상 미안해 보이던 표정, 그 미안함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이었는지 지은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이미 지은의 마음속에 작은 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틈으로 의심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리베라는 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말소리가 위로 흩어져 대화가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지은은 접시보다 물잔을 더 오래 바라봤고 서연은 그 둘의 침묵을 여유롭게 지켜봤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와인을 주문했고 지은에게는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권했습니다. 기억에 좋지 않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배려가 지은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사고 이야기였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정, 그날의 날씨, 누군가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반응을 확인한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강 회장의 일정이 예정과 달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날 밤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 민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둘 사이의 공기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긴장을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씨앗만 심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질문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리베라를 나서는 길,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고 지은은 머릿속에서 사고 장면을 다시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열지 못했던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지은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 하나가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붙잡고 있던 믿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가 늦은 밤에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자신을 박현수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사고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그날 밤 같은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고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현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지은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박현수는 사고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차 뒤에 끝까지 붙어 있던 다른 차량이 있었다고. 그 말이 지은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던 느낌, 최근 자주 느꼈던 그 감각이 기억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박현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그 차량이 대한그룹 소유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누군가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기록이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리베라의 밤과 서연의 목소리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어떤 진실은 기억보다 상처를 먼저 남긴다는 말. 박현수는 만나서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통화를 끝내고도 전화기를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차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는 지금까지 그 진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지은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1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곧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의 심장이 조용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 한 장면이 떠 있었습니다. 15년 전 비가 쏟아지던 도로였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차량의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민준의 차,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차량. 민준은 재생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자신의 잘못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지은을 곁에 두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에 차량이 조금씩 거리를 좁혔습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차가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의 충격이 먼저 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민주는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붙잡아 두었던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 그 생각은 안도가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는 사고 이후의 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지은의 붕대, 아버지의 조건, 결혼이라는 선택, 그 모든 선택이 잘못된 믿음 위에 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틀렸다면 자신은 무엇을 지켜온 걸까? 지은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서였을까? 민주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 민주는 컴퓨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영상 파일 옆에 다른 폴더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 않은 기록들. 민주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시선이 자신을 비켜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서연은 사람을 통해 민준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서재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박현수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말. 지은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리베라의 밤, 서연의 목소리, 민준의 멈춘 손,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약속 장소를 묻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그 움직임도 알아냈습니다. 지은의 외근 일정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서연은 곧 이해했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불러 마지막으로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대였습니다. 서연은 지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서연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은이 진실을 보기 전에 움직이겠다고. 방법은 상관없다고. 서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자고.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USB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차량의 움직임, 속도의 변화, 의도적으로 좁혀지는 거리, 충돌 직전 뒷차의 방향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피하려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밀어내는 방향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한 문장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은을 다치게 한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은 안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만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들, 하지 못했던 선택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박현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박현수는 말없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밤, 도로,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조수석. 영상은 기억과 달랐습니다. 사고의 시작은 앞이 아니었습니다. 뒤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장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기억은 폭발하듯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민준을 감싸 안던 순간 유리가 깨지던 소리, 머리가 차창에 부딪히던 감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 놀라고 있던 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집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그날 밤 그들을 노렸는지. 민주는 차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비 오는 밤, 도로, 뒤에서 따라붙는 차량, 의도적으로 좁혀지는 거리, 충돌 직전의 장면에서 영상은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석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차량을 붙이라고 지시한 건 자신이었다고, 경고였을 뿐이라고, 사고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사랑 때문에 후계자의 자리를 흔들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그 말이 회의실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삶의 이유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과 차량 운행 기록, 그리고 사고 이후 증거가 사라진 경로, 그 끝에는 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함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대한그룹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카페의 문을 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늘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에게 그 조용함은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침묵이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를 지켰다는 건 이제 기억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함께 있자고.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선택은 죄책감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 문이 천천히 닫히고 불이 꺼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고 진실도 갑자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았고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15년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을 권력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지만 결국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억 위에 자신의 인생을 얹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끝까지 지켜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서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